AI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서비스화 시키는 회사. 첫 번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스타트업이 많아요. 오픈 AI, 구글 있죠. 페이스북도 만들고 있고요. 엔스로픽이라는 또 조그만 회사가 아마존하고 손잡고 클라우드라는 굉장히 훌륭한 AI를 만들었고, 정말 최근에는 또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GPT-4랑 비슷하다. 성능이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흔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 신탁운용 김준호 부장입니다. 오늘은요, AI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빅데이터, AI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전문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AI와 머신러닝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머신러닝은 AI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고요. 방법이고요. 그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 라는 의미로 컴퓨터를 학습시켜서 AI를 만드는 건데요. 그때 그 학습의 대상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AI가 무엇인지부터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AI라는 것이 우리가 2016년 알파고를 통해서 잠깐 접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삶에 보다 깊숙이 체감할 수 있게 들어온 것은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 챗 GPT 시대가 열리면서인 것 같은데 이 사실 AI의 역사는 어떤 책을 보니까 195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AI가 어떠한 흐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50년대 맞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이 디지털 컴퓨터의 원형이 1946년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에서 처음 개발돼 나왔고요. 그 당시에 나온 컴퓨터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이 빠르니까 기억도 완벽하게 하고 이거를 자이언트 브레인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려워하는 러시아어 통역도 하고 저 소련을 우리 감시하자. 그래서 그때 이미 40년대부터 AI 얘기 나왔고요. 방금 전 말씀하신 그 50년대 중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만들어지면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AI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사람 같은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뭘 잘하는 사람한테. 네.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도대체 어떻게 번역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지식을 받아서 그걸 코딩을 해서 그래서 AI를 만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 방법을 추구했는데 수십 년간 했는데 해도 어느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 러시아어 텍스트가 있고 그거에 번역이 이미 된 영어 텍스트가 있으면 그 두 개를 그냥 컴퓨터한테 가르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말로 바꾼다 그러면 I love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I love you를 얘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해하지 않을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머신러닝 방법이 되죠. 네, 결국은 AI 산업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어떤 하드웨어 발전이랑도 또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AI 산업에 있어서 이 하드웨어 역할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학습을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도 또 50년대에 나왔어요.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학습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요즘도 쓰고 있어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방법 자체는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가 CPU로 해가지고는 너무 느리다. 왜냐하면 이게 학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백만 번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 당시에 CPU 가지고 하려니까. 거기서 좀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또 한 번. 결국은 빅데이터가 있고
그 빅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됨으로써 이 AI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마련되었다. 또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게 뭐 빅데이터, 이제 머신러닝 결국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랑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로서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결국은 지금 또 AI 쪽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뭐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는 사실은 사내에 있는 데이터를 보관을 각자 하지 말고 네. 그 전문 데이터 보관 회사에다가 맡겨라. 그럼 그렇죠. 우리가 너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보장해 줄게. 네.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밖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회사 바깥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 어디에요? 그랬더니 막 하늘에 떠 있는 클라우드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실제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빅텍들이고요. 그 회사들이 이제 당연히 자본이 많죠. 사실은 그래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고 AI는 AI고 사실 다 다르게 발전을 해왔는데 AI가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AI 만드는 방법이 이제 부상하면서 그럼 이제 그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럼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AI를 만들어놓은 AI를 어디다가 놓고 쓸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일단 클라우드에 놓고 쓰자. 그리고 이 AI가 지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챗GPT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 덩치 큰 녀석이 가서 앉아 있을 때는 클라우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다 AI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AI의 근간은 빅데이터이고 그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또 AI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최근에 AI 관련돼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예요. 사실은 뭐 챗 GPT라는 것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언론에는 화두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개인이 소유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올해 초에 열렸던 CES에서도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 온 디바이스 AI가 계속 화두가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가 지금 거대하고 훌륭한 AI가 지금 클라우드에 앉아 있고요. 그럼 제가 걔를 불러서 쓰려면 결국 우리가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라 그러죠. 그렇죠. 그 이제 명령어, 지시어 또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 통신망을 타고 가서 클라우드에 있는 AI한테 물어보고 걔가 답하면 또 통신망을 타고 이제 나한테 내 디바이스로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결국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큰 거로 따지면 자동차. 그럼 자동차가 계속 그럼 통신을 해야 되는가? 나도 꼭 계속 해야 되는가? 나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나? 그죠? 그래서 AI가 자동차 안에 존재하고 AI가 로봇 안에 존재하고 스마트폰에 존재하고 뭐 배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비행기 안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가 아닌 어떤 물리적인 그런 디바이스, 오브젝트 그 안에 AI가 탑재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요. 그 통신 문제가 없으니까요. 곧바로 답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이제 내가 뭘 질문했는지가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나의 개인 정보가 보호가 된다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쪽으로도 뭐 클라우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AI는 계속 있을 거고 발전할 거고 그거와 더불어 온 디바이스 AI도 이제 앞으로는 다음 단계에 온 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이제 많이 개발되고 보급될 겁니다. 그냥 핸드폰 안에 AI 서비스가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이제 기술이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업무를 할 때나 일상을 할 때나 뭐 개인이 하나의 비서를 항상 대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비서죠.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와 같은 그렇죠. 그런 그림을 누구나 이제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 이제 토니 스타크가 핸드폰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트를 입으면은 입을 때도 안 쓰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핸드폰을 안 쓰고 글래스 하나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하는데 만약에 온 디바이스가 조금 더 일반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핸드폰이 아닌 좀 다른 형태의 온 디바이스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바로 애플이 최근에 출시한 네. 비전 프로라는 게 네네네, 사실은 비전 약간 프로. 이렇게 뭐 물안경 비슷하게 네, 생긴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VR이란 말 절대로 안 쓰고 확장 현실, 아.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사이버 AI가 네. 제공해주는 것들이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이 되는 이제 네. 그런 것들이고 거기서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프롬프트를 휴대폰에서 이렇게 네. 제가 타이핑을 손으로 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연적 인터랙션 방법은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를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상대방의 표정도 읽고 아, 이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재밌어하네,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네,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실은 AI와 또는 어떤 그 AI를 포함한 이 세상과의 우리의 교류가 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네. 그렇게 못하고 우리 보고 자꾸 뭘 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긴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얼굴에 쓰는 그런 디바이스로 인터랙션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조금은 이제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쪽 산업에 조금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한번 좀 훑어봤는데, 인공지능이 기능이 아닌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컨텍스트는 뭐냐면 인공지능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사람 수준으로 네.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표현에는 어디에도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를 만들자. 만들어 보자, 만들고 싶다 인 거고,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요. 요즘 제일 핫한 게 이제 바로 머신러닝인 거죠.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번역도 할 수 있고 요약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AI가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AI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와닿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사실 AI가 우리 일상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살살 하나씩 둘씩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 AI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느낌 별로 못 받을 텐데요. 첫 번째, 휴대폰 처음에 켜실 때 네. 얼굴 인식, 안면 인식, 네, 네. 그다음에 뭐 송금할 때 안면 인식, 네. 뭐 또 지문 인식도 전에 했었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내비할 때 음성 인식 홍대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홍대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맞아요. AI가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메일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잘못 쳐서 오타가 나는 경우에 그걸 자동으로 수정을 네.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AI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내가 썼을 때 뭐를 검색했더니 광고가 떴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깜짝 놀라죠. 자전거 헬멧을 내가 좀 찾아봤더니 헬멧 광고가 나한테 오는 거죠. 가끔 도청당하고 있는 거 도청당하고,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나? 네, 일거수일투족을. 경우가 있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경험하시겠지만 유튜브를 탁 켜고 넷플릭스를 켰을 때 거기에 어떤 컨텐츠가 나에게 추천되느냐.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는 뭐 이런 이거 느낌으로. 분명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근데 또 적중률이 높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다 AI로 되고요. 아. 미국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데는 이제 제품 추천도 하고 우리나라 쿠팡도 아마 제품 추천을 좀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교해지고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정말 나도 몰랐던 그런 제품을 나한테 딱 보내주는. 정말 예전에는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제 과거의 구매 내역을 개인이 분석을 해서 추천 목록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AI가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AI가 점점 더 보편화될수록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은 다른 게, 오히려 AI 산업이 부흥을 하면서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은 조금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고 한번 더 질문을 좀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AI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AI 이 얘기만 하지만 한 200년 전에 돌아가면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저놈의 증기기관 그렇죠. 예? 네. 예, 저놈의 자동차 그랬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저것 네. 때문에 마부들이 다 직장을 잃고 맞아요.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면 고속도로 갈 때 우리가 톨비 전에 동전 꺼내서 내고 했는데 맞아요. 그거 다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음식점 가면 또 패드로 맞아요. 주문을 하고요. 또 굴삭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옛날 거지만 네. 전에는 삽으로 이렇게 땅을 팠는데 그렇죠. 이제 굴삭기 몇 번 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또 음식점의 음식도 이제 로봇이 또 이렇게 테이블까지 갖고 오는 거 아마 그렇죠. 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자동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계속 줄여왔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 노동이 대부분이 육체 노동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이 AI는 보니까 정신 노동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이래도 되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맞아요. 임팩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부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해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정말 8시간을 다 사람다운 일만 하고 하는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화면 2개 켜놓고 복부 타고 있고 실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카피해서 옮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조금만 머리 쓰면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뭐 문서에서 뭘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하고 있다 현재.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예시를 들어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일들인데 제가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오픈AI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 막 텍스트를 넣으니까 엄청난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사진이 나오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의 퀄리티 영상이 나오려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 그대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벗어난 이제 업무들까지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은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개인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AI를 개인이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하는 결과물들을 뽑아내려면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유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뭐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사람한테 뭐 일을 시킬 때는 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오는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얘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만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얘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가. 예를 들면 역할을 정확하게 지정해 준대요. 네. 너는 이러이러한 거 하는 사람이야. 너는 펀드 매니저야. 예를 들면 챗GPT한테 너는 펀드 매니저다. 이제부터 이렇게 너의 역할은 어떠한 뭐다. 직업에 빙의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문맥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다. 그다음에 업무 지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할 때 네가 어떤 룰에 맞춰서 해라. 그리고 뭐 대답할 때 딱 4줄로 해라. 뭐 아니면 뭐 한 페이지로 해라. 이렇게. 그리고 뭐 이걸 개조식으로 대답을 해라.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출력의 길이나 형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제 더 정확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사실은 우리도 솔직히 질문하면서도 어떤 게 좋을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는 안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몇 번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데 그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배우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뭐 몇 시간 정도, 하루 정도면 뭐 예,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미숙한 아이이니 명령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훈련을 이제 유저 입장에서 계속하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AI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 얘기를 조금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얘기 잠깐 했던 것 같고 지금 결국 오픈 A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공교롭게도 모든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AI 산업에 있어서는
보면은 특히나 지금 미국이 세계 시장을 좀 선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미국이 이렇게 조금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또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네, 미국의 강점, 왜 미국은 그런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4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도 미국이 처음 만들었고요. AI 연구도 미국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50년대부터. 그래서 일단 오랜 역사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연구자의 수가 일단 많고 연구자의 질도 좋고 왜 질이 좋으냐? 수가 많으냐? 연구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고요.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돈이 넘쳐나잖아요. 네. 그게 또 새로운 스타트업에 계속 돈이 투입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펀딩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인재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인재들이 미국으로 또 갑니다. 최근에 뭐 오펜하이머 영화도 나온 것처럼 맞아요. 그 초기에 그 미국의 R&D는 많은 경우 유럽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교육받은 그런 학자들이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대거 옮겨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지금도 21세기에 와서도 전 세계 브레인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네. 결국은 대우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좋은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정책적인 건데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쉽습니다. 아까 저 데이터가 재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데이터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맞아요. 사람 아무리 천재들이 모여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데이터 접근이 전 세계 어디보다도 접근이 쉽다.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넘버 2입니다, 미국이. 추측은 됩니다. 추측이 되시죠? 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가 모이는 곳이 실리콘밸리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곳도 실리콘밸리인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가장 핫한 산업이 AI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AI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뭐 유망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모두 답변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에 있어서 조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제 세부 기업 단으로 들어가서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짚어줄 수 있으실까요? AI 인더스트리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세 번째는 이제 그걸 서비스화 시키는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특히 요새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 이걸 만드는 회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스타트업이 많아요. 뭐 오픈 AI. 여기는 사실은 비영리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오픈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있죠. 구글이 이제 바드라는 거를 만들었고 맞아요. 요즘은 이제 그걸 제미니로 이름을 네. 바꿨는데요. 구글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스로픽이라는 또 조그만 회사가 아마존하고 손잡고 네. 클라우드라는 굉장히 훌륭한 또 AI를 만들었고 정말 최근에는 또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는 회사가 이건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조그만 AI를 만들었는데 뭐 GPT-4랑 비슷하다 성능이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앞에 선두로 나가고 있고요. LMM 쪽에서는 네, LMM 쪽에서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초기라서 레이스의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딱 시작했는데 한 1분 지난 거예요. 그 누가 선두냐 하는 게 지금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는 잘 아시다시피 네. 이제 엔비디아가 초강세고. 근데 엔비디아는 칩을 만들진 않아요. 그냥 설계만 하죠. 그럼 만드는 곳은 TSMC. 대만의 회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GPU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맞아요. 휩쓸고 있는데요. 그 GPU는 CPU와는 달리 요 AI를 학습하는데 특화된 그런 하드웨어인데 원래는 이게 게임용 그렇죠. 하드웨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게이머들이 AI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중에 하드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네.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 그건 뭐냐면 GPU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데이터가 통과되는 그곳이 병목이었는데 이걸 확 이제 키운 겁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라는 게 이제 그 데이터가 한 번에 이동될 수 있는 양인데요. 그 밴드위스가 이제 하이다 이거죠. HBM이죠. 그렇죠. HBM. 예, 바로 그런 거를 만들었고 이제 삼성도 따라서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쪽인데요. 비즈니스. 예,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화 시키고 유저들에게 제공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1번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오픈 AI에 아예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했고 네. 산 건 아니에요, 회사를. 그냥 지원했어요. 이거 살 수 없어요. 남프라핏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오픈 AI의 그 AI를 GPT를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인 애저에서 돌아가게 하고 네. 빙에서 또 우리가 쓸 수 있고 하고. 코파일럿으로 쓸 수 있게 네. 하고 이렇게 된 거고요. 구글은 사실은 이건 비즈니스도 하는 회사인데 구글이 사실은 AI를 더 먼저 만들었고 알파고도 사실은 구글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 구글이 이제 그 알파고를 샀죠. 그리고 우리 GPT라고 할 때 그 T가 트랜스포머의 약자인데요. 그 트랜스포머라는 뉴럴넷 구조를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사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AI를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의 검색 엔진과 충돌이 나고 캐니벌라이제이션이 될까봐 머뭇하고 있는데 오픈AI가 치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비즈니스가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손실을 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네. 주저주저 주저주저 하다가 하다가 이제 1등을 이제 뺏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버린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굉장히 크게 그 AWS 사업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클로드 그렇죠.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얹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큰 이제 좀 공룡들이고 빅가이들이고 사실은 또 서비스 중에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GPT를 이용해서 어떤 기업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지. 근데 그게 뭐 GPT 그대로 갖다 쓰긴 참 어렵거든요. 그 그렇죠. 중간에 네. 그걸 서비스로 이렇게 포장하고 쓰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전 세계 스타트업과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이 다 거기에 지금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AI 산업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제 첫 번째 LMM 쪽에서는 뭐 오픈 AI를 비롯해서 이제 크고 작은 회사들이 지금 레이스를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해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제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고 뭐 하드웨어 쪽은 우리는 지금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만 집중을 하지만 결국 얘는 이제 공장이 없죠. 이제 엔비디아 GPU를 만드는 TSMC나 그리고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HBM을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까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향후 전망 등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국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미국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나라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금 만든 게 없고 가까운 장래에도 만들 가능성은 없고